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니올라 시간입니다.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 이진영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되게 젊어 보이시네요. 모니올라 처음 나오셨어요. 예. 소개 좀 해주십시오, 본인. 저는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는 2017년에 만들어서 지금 경영을 하고 있고요. 예. 그전에는 LG그룹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이제 한 회사 다니다가 창업해가지고 지금은 데이터와 이제 인공지능을 결합한, 이제 마케팅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경영하고 있습니다. 잘 됩니까, 회사? 이게 진짜 LG 때 그냥 나와서 만들면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근데 너무 잘 되다가 또 안 되다가 또 잘 되다가 그냥 반복 중에 있어요.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뭐 늘 굴곡이 있으니까요. 네.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기 전에. 네네. 제가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이게 전문가들 뵈면은 꼭 여쭤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대표님께서는 이 인공지능이라고 할 때, 이 지능, 네. 이 지능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이 질문을 제가 이제 사전에 한번 읽어보고, 예. 야, 이런 고차원적인 질문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공지능은요, 기본적으로 사람하고 똑같은 기계를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기계의 지능이나 인간의 지능이나 그냥 지향점은 같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능과 똑같은 거를 만드는 지능. 그러니까 똑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컴퓨터의 인공지능하고 네. 인간의 지능은 본질적으로 차별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아니요. 건가요? 본질적인 차별성은 있는데요. 지향점은 똑같다. 어떤 본질적인 차별성이 있습니까? 이런 거죠. 그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학습을 해가지고 어쨌든 만들어내는 지능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 지능이라는 학습을 한다라는 이 데이터 자체가 기존에 있던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있던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예측을 하거나 뭔가 최적화를 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거고요. 사람의 지능은 항상 기존에 있던 거를 좀 깨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구속받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틀을 깨는 사고를 하는 거는 인간의 지능. 그 다음에 틀 안에서 계속해서 그걸 학습해서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인공지능. 저는 이런 근본적인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이제 지금까지의 인공지능을 보면은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네. 지향점이 같다고 그랬는데 어떤 지향점이 같은 겁니까? 그러면 이제 틀을 깨는 생각을 하고 싶은 거죠. 인공지능도. 그래서 사람처럼 똑같은 사람 아니면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해서 뻔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보다 더 뛰어난 그 틀을 깨는 생각을 만들어가는 거 이쪽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챗 GPT 같은 이제 소위 말하는 생성형 AI.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서 특히 IT 업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대표님께서도 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예, 완전 동의합니다. 챗GPT는 이제 그냥 등장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건 데이터 덩어리고 언어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 언어 모델을 가지고 계속 이제 연구를 해온 거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뭐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몇십 년 전에 등장을 한 것처럼, 텍스트를 기반으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처리하는 이 모델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했는데, 사실 작년에 챗GPT 3.5가 작년 11월에 등장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별로였던 거죠. 소위 말해서. 그렇게 놀라움을 주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가 작년 11월에 나온 3.5 버전은 상당히 놀라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정확도나 윤리적으로 뭐 문제가 되는 것들을 많이 배제시킨 그런 모델이 등장했기 때문에 저는 놀랍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챗GPT라는 것 자체가 지금부터 발전하는 발전의 속도가 진짜 엄청날 거거든요. 이 부분이 기대가 되는 거죠. 지금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소위 말해서 변화를 가져올까요? 챗GPT는요, 그냥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랑 대화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황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뭐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주면 그거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는 게 챗GPT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뭐에서 제일 놀랐냐면 구글의 검색 엔진을 가지고 제일 놀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글의 검색은 그냥 단어 하나를 물어봐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관련된 링크들이 등장을 하는데 챗GPT라는 거는 그 링크들을 다 들어가서 본인이 다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처럼 대답을 해주거든요. 근데 요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지식을 받는 거지만 근데 지식을 받는 방법의 차이가 커진 거죠. 그래서 하나는 링크만 쭉 있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다음 하나는 링크가 아니라 그걸 갖다가 다 학습한 답을 주는데 이 답이 너무 그럴듯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채팅형 앱이라는 거 가지고 놀랐지만 사실은 지금부터 놀라는 건 뭐냐면 이게 비즈니스에 적용될 때 회사 내에 그러면 이런 방식이 적용되면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이게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좀 이제 궁금한 건데 네네네. 실제로 그러면 기업 현장에서 네. 이 생성형 AI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네. 일반인들 잘 모르니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메일을 보내는데 우리가 거의 반복적인 메일을 엄청나게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 메일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보내는 거를 얘가 스스로 다 해줘라. 그러면 업무 효율성이 한 100배, 1000배 빨라지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일정 잡는데 내가 만약에 우리 기자님하고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일정도 많잖아요. 기자님도 다른 일정이 많잖아요. 얘가 들어가서 그걸 갖다가 알아서 조율을 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줘요. 예, 둘 사이는 요때 딱 만나면 가능하다.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없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기존에 하던 일인데 조금 번거롭거나 시간이 걸리던 일들 있잖아요. 거기에 생성형 AI를 집어넣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일단 첫 번째 포커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이 생성형 AI라는 게 여러 가지를 바꾸겠지만 네. 우선 기업들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 걸로 예측하세요? 기업은 저도 이제 기업을 운영해 보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고정비예요. 예, 그러니까 기업이 잘 될 때 직원들을 막 뽑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이게 마냥 괜찮을 줄 아는데 코로나나 이런 사태가 와가지고 갑자기 회사가 무너지거나 이렇게 될 때 직원들을 바로 해고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냥 그 직원들과 같이 가다가 회사는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경영자들은 그런 걸 몇 번만 경험하고 나면 고정비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다 변동비로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고정비를 최소화한다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우리 직원의 수를 줄이고 핵심 인력으로만 딱 남기고 나머지 꼭 해야 되는 일들을 인공지능한테 시키고 싶은 거죠. 이 구조를 짜는 건데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회사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고정비를 줄이면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건데 생성형 AI라는 친구가 등장을 했는데 얘를 갖다가 보니까 지금 전부는 아닌데 일부 부분을 봤더니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직마다 TF를 만들어서 빨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찾자. 그리고 삼성이나 LG나 이런 우리 소위 말하는 SK, 현대 이런 식으로 큰 대기업들 있잖아요. 이들이 그 부분을 제일 빨리 하겠죠. 그러면 그들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 중에서 괜찮았다라고 하면 바로 도입하자. 이렇게 지금들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기업 말씀하셨는데, 네. 과거에도 이제 새로운 어떤 기술,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처음 나왔을 때도 기억이 나는데, 이 인공지능이 중요하다는 말은 많이 하고,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사실은 그 최고 경영자가 이 인공지능을 정말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남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필요한 게 아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일관성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가다가 일이라는 거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이 장기적인 그 목표를 가지고 꾸준하게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실은 약간 이제 최고 경영자분들이 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중요성, 활용도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조금 의문이고 그래서 생성형 AI를 도입하기 위해서 기업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포인트를 딱 찝으신 건데요. 그러면 최고 경영자 아니면 임원진들이 생성형 AI를 제일 잘 아느냐? 제가 이제 강연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항상 해요. 여기서 챗GPT 써보신 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챗GPT를 지금도 계속 쓰시는 분. 이걸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냥 일반 대중들한테 질문을 드리면 4분의 3 정도가 손을 듭니다. 네. 예, 그리고 계속 쓰시는 분을 질문을 했을 때는 반 정도가 탈락을 해요. 근데 임원진들만 딱 모인 자리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한 반 정도만 손을 드세요. 예, 그리고 계속 쓰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잘 한두 번 써보고 아직 정확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인데 의사결정은 이분들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의사결정이 될 리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일단 이분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이분들이 두렵냐면 생성형 AI, 인공지능 이러니까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거는 그냥 데이터고요. 데이터 분석, 데이터 해석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업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인데 이걸 기술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 분석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게 가설 설정이거든요. 내가 뭔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으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제가 있어야지 분석을 할 거잖아요. 이게 가설이에요. 예, 그 가설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그 업무를 했던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신입사원한테 너 가설을 한번 생각해봐. 너 KBS에 대해서 발전 방향에 대한 가설을 세워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예, 근데 KBS에서 한 20년 근무하신 분, 기자님, 이런 분들은 KBS 발전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뭘 분석해야 될까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걸 분석하는 게 정말 뭐 파이썬도 공부해야 되고, 알고리즘도 짜야 되고, 그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냐면, 챗 GPT한테 물어보면 분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그냥 올리고, 챗 GPT한테 채팅으로 내가 가설을 세워서 야 이것 좀 분석해줘 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누가 더 잘하겠어요? 당연히 임원진들이나 오래 일하신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인데 저는 이것만 이해시켜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질문 얘기는 뒤에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저도 이게 질문에 답이 달려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쓰면서. 아, 예. 지금 현재 기업에서 네. 생성형 AI 도입 때 네. 부딪히는 뭐 장벽이라고 할까요? 어려움 이런 건 네. 어떤 게 있습니까? 굉장히 큰 갭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임원진들이나 뭐 CEO, 회장님 이런 분들이 모르시진 않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걸. 왜 그러냐면 뭐 아침 조찬 아니면 뭐 어디 강연, 어디 뭐 TV만 틀어도 다 이게 중요하다고 나오거든요. 이제 이분들은 동물적으로 더 잘 알아요. 예, 우리가 뭘 도입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근데 이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생성형 AI는 그냥 누군가 와서 뚝딱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결국엔 자기네들이 해야 되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생성형 AI는 아까 제가 데이터 덩어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데이터 분석하는 얘기거든요.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회사의 내부 데이터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 KBS에서 진짜 많은 엑셀이 있죠. 그 다음에 워드가 있고, 파워포인트가 있고, 한글이 있고, 이런 문서들이 있죠. 근데 그게 인공지능이 이해할 만큼 정리가 되어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예, 웬만한 문서들은 그걸 만든 사람이 본인이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목도 그냥 대충 붙여놓고, 그 안에 컬럼이나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정리 안 해도 되거든요. 자기는 그냥 자기가 보면 되니까. 예, 근데 이거를 친구한테, 그 다음에 다음 후배한테 물려준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되게 열심히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정리되어 있어야지만 인공지능이 이해를 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갭이 뭐냐면 윗분들은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아요. 예, 그래서, 맨날 인공지능 이거 생성형 AI 중요하니까 빨리 도입해. 그럼 밑에 사람들은 이제 데이터를 정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정리가 안 돼 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 혼나요. 그러니까 까지를 못해요. 그리고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윗분들은 왜 안 하냐고 혼내고 이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빨리 서로 드러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도 뭐 거짓말하는 걸 계속 감추고 있다가 한번 얘기하고 나면 후련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되고 그때 윗분들의 중요한 태도는 용서해 줘야 돼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분들이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이런 분석을 하고 싶어라는 요청사항이 없었던 거거든요. 한 번도.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정리를 안 했죠. 예, 근데 갑자기 지금에 와서 야, 예측도 하고 뭐도 하고 요청을 갖다가 막 데이터 분석하는 걸 해놓고
과거에 정리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당연히 안 돼 있으니까 숨기는 거죠. 그러지 말고 내가 요청을 그렇게 안 했으니까 너네가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니까 지금부터 까.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 잘하자. 요 작업이 한 번 있어야 돼요. 조직마다. 근데 제가 진짜 10군데를 가보면 진짜 9군데는 사장님은 저한테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 데이터 진짜 많고 정리 다 돼 있으니까 들어와서 분석만 해달라고. 예, 밑에 사람도 다 똑같이 얘기해요. 대표님, 저희 데이터 다 쓰레기예요. 분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이 갭을 빨리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국 이게 인공지능의 성능이라는 거는 네. 데이터에서 결정된다. 데이터 싸움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이제 해주신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자, 그러면 소위 말해서 그런 인공지능 시대에 생산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되고 어떤 게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기업에서 KPI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목표. 예. 예, 그러면 어떻게 기자님은 생각하세요? 이 목표라는 게 이제 하나의 목표를 딱 잡고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 기업은 1년 동안 이거를 달성하면 돼. 그래가지고 모두가 이걸 위해서 뛰자. 사실 되게 멋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기자님은 목표가 1년 동안 하나 하세요. 인생의 목표도 있고 회사의 목표도 있고 1년 동안 하나가 아니지 않잖아요. 그렇겠죠. 네. 어떤 영역이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시면 모든 직원들은요 1년 동안 목표가 하나일 수가 없고요. 예, 그 다음에 그거를 좀 더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매일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예, 오늘은 왔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일은 어떤 상황 때문에 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목표를 주고 관리하는 거는 기업 내에서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one thing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를 위한 우리는 목표를 가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저는 완전히 거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기업 내의 KPI는 굉장히 쪼개지고 세분화되고 그때그때 바뀌어야 되는 게 맞고요. 예, 그거를 관리하지 못하는 거, 사람이 관리하지 못했다면 기계가 관리하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처럼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향은 우리의 KPI하고 맞닿아 있어야 되는데 이 KPI는 계속 바뀌어야 돼요. 예,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목표가. 그러니까 그거를 동시에 계속해서 관리하는 이 두 가지 체계. 그러니까 데이터도 정리되어 있고 이게 우리의 그 세분화된 목표하고 같이 연동되어 있고 이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사람이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회사가 그런 이상적인 모형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그 회사는 인공지능이 목표를 갖다가 계속 관리해주는 그런 체계로 갈 거잖아요. 당연히 거기가 효율적이죠. 아까 저 질문 얘기하다가 좀 건너왔습니다만. 네. 저도 이 챗 GPT 써보면서 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의 질이 굉장히 많이 좌우된다는 걸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질문만 잘하면 정말 활용도가 높아지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질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챗GPT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색 엔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질문을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친구한테 질문을 할 때 그냥 KBS 이렇게 질문하나요? 그러면 갑자기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KBS 딱 이러면 벙찌잖아요.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검색 엔진한테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해요. KBS에 관련된 정보를 얻으려면 KBS. 근데 챗GPT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오늘 KBS에 가서 촬영을 하는데 사회자께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실 거야. 나는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 이런 식의 친구와 대화하듯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챗GPT한테 질문하는 거는 먼저 주제를 얘기해 줘야 돼요. 나는 오늘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나는 오늘 가서 촬영할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처한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너한테 듣고 싶은 답이 어떤 형식인지, 어떤 양인지 이것도 그냥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할 얘기가 더 있으면 더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한테 질문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편해져요. 그러면 그리고 챗GPT를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쓰다가 그게 아까처럼 KBS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거든요. 나오는 게 너무 그냥 뻔하고 별로예요. 그러니까 안 쓰는데 그리고 어디로 가냐? 구글로 가요. 다시
그래서 제대로 정보를 찾으려고. 근데 챗GPT는 구글에 있는 대부분의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이미 다 학습한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끄집어내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끄집어내는 방식을 배우는 게 맞는 거지. 얘가 아예 별로다 한번 물어보고 그러고 안 쓰는 오류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또 이제 계속 쓰다 보면 느는데 네. 이게 쓰다 보면 또 계속 안 쓰게 돼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안 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대답하는 게 나의 전문 분야면 전문 분야보다는 덜한, 좀 모자란 대답을 한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얘를 뭐 신뢰할 수도 없고,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 쓰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프롬프팅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질문을 프롬프트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커서가 깜빡깜빡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걸 프롬프트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이 질문을 잘하는 엔지니어라는, 왜 뒤에 엔지니어라고 붙였을까? 질문하는 사람도 아니고, 엔지니어라고 붙인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챗GPT라는 건 제가 아까 사람 같은 친구라 그랬잖아요. 내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 아이의 말을 가르쳐 주듯이 얘의 말을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템퍼레처라는 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온도라는 뜻이 아니라, 0부터 1 사이의 숫자를 0.1씩 제가 올리면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걸 제가 지정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0에 가깝게 딱 조정을 해놓으면 챗GPT가 굉장히 사실적인 얘기만 해요. 근데 1에 가깝게 조정을 해놓으면 얘가 그때부터 되게 창의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챗GPT가 너무 창의적인데, 사실적인데 이거를 그냥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지정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탑피라는 게 있어요. 이걸 또 조정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탑피를 0.9라고 이렇게 딱 만들어놔요. 그러면 90%가 넘어가는 순간 그 다음 단어들은 챗GPT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챗GPT한테 어떤 단어는 얘기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떤 단어는 얘기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라는 거를 사람들이 50%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라는 거를 30%를 얘기해요. 아직 80%니까 90%를 안 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식사하셨어요 라는 거를 15%를 얘기해요. 그러면 50%, 30%, 15% 해가지고 이제 95%가 됐죠. 그러면 탑피는 식사하셨어요가 이제 90%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얘는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를 얘기하게 하고 싶으면 제가 탑피를 0.956까지 올리면 95%까지 올렸으니까 얘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챗GPT한테 어떤 단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만 얘기해. 아니야, 너는 레어하게 쓰는 단어도 얘기해. 이거를 제가 조절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챗GPT라는 거 자체가 그냥 일방적으로 걔한테 단어를 하나 물어보고 답을 얻는 게 아니라 얘가 무슨 말을 하게 할지, 그 다음에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할지 이런 모든 거를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까지 붙인 거예요.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연봉이 3억에서 4억 정도를 지금 제시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고액의 연봉을 주고 그걸 갖다 컨트롤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직업으로 또 각광받고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현재는 챗GPT 승입니다. 그냥 완벽한 승이에요. 현재까지는. 근데 올해 안에 지금 구글이 바드의 다음 버전인 제민이라는 걸 냅니다. 그거는 챗GPT의 2배 이상을 학습시켰다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나오면 사실 저는 또 놀라운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